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분야의 읽기, 글 읽기 사회문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갑시다. 자, 보면은 사회문화 분야의 글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해가지고 이제 사회문화 분야의 글 하는 거는요, 인간이 모여 구성하는 사회와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탐구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과학기술은 꼭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는 거고, 인문하고 예술도 똑같았었죠? 굳이 거시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사회현상이나 사회적 행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인문예술 분야의 글과 구별되고, 인간사회를 다룬다는 점에서 자연현상의 원리나 그 응용을 다루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과 구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 분야를 좀 알려면요, 신문 많이 읽은 애들이 왔다고요. 그냥 뉴스 많이 보는 애들이 있죠. 좀 정치나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세계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근현대사를 했다든지에 관해서 은근히 그런 게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분야에는 뭐 이렇게 책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정제, 정치법, 인류, 교육, 뭐 이런 거 다 있어. 그래서 넘어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 부분 좀 알아야겠죠. 일단은 뭘 알아야 됩니까? 얘가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고 실제 역사에 있었는지,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있던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다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배웠죠.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그래서 여기 부분,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일단은 요거를 까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방법 1이고요. 아울러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이 사회 문화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 글에 반영된 사회적 요구와 신념도 파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쓴이가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갈등론을 더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기능론적인 사람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글 자체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제 기능론 쪽이면 사회는 알아서 잘 굴러간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금은 뭐 유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근데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이 초래되니까 끝없이 갈등을 해서 이 현상들을 더 나아지게 해야 된다는 게 갈등론입니다. 그러면 다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작가가? 그렇죠. 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불평등에 대한 소득 격차에 따른 뭐 갈등, 시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중요해요.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글에 제시된 역사적 인물과 함께,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 역사적 인물 때문에 역사, 세계사 공부한 애들이 잘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게 세 번째입니다. 이 방법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라는 게 나와요. 지문인데, 이 지문은 뭐냐면은, 자, 보통의 나라들은요,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체제 또는 경제체제가 서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치체계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있고요. 경제로는요,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뭡니까? 그냥 모두가 잘 살자, 평등, 분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자유경제체제는 우리 지금 민주주의 지형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효율성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결국에는 공평성,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단 집권적이냐 아니면 이제 권력이 이제 국민에게서 나오냐의 차이인 거죠.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왜 같이 엮이게 되는 건지, 뭐 우리 사회 문화를 알려면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이거 무조건 자, 정치 논리는 뭐다? 공평성을 중시하고요. 경제 논리에서는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중시하는데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문제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에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난 정치 논리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라고 나온 걸 보니 지금 내용 전개 방식은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경제 논리는 보다 효율성 혹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자원 배분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항상 평등과 공평성을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경제인들은 효율성, 이익과 비용을 엄청나게 따져대죠. 서로 어쨌든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 논리와 이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서 매우 잘 드러난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정치인들은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의 논리를 설명할 건데 이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서 중요한 키워드나 단어들은 정의를 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뜻은 뭐예요? 이거를 뜻하고요. 경제인은요, 공공정책 분석 진단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서 정의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밑에 보시면 보험 깔아요, 작가가. 그래서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론을 주장하다가 모든 것은 아니며 이거 왜냐면은 이제 이 얘기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경제인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의 정치인과 경제인과 자신의 글에 나타나는 경제인과 정치인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양해를 구하는 글이죠. 이게 그래서 정치인, 경제인이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 라고 안내. 그러니까 적어도 내 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내 논리를 펼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 말이 아예 개소리인 거는 아닌 거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쓰시고 나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 속성에 비추어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에게서 드러나는 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한 차이점 살펴보겠다고 지금 서론 얘기하고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본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정치인의 특징 첫 번째 나왔네요. 자, 여기 부분.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위임한 사람들이다. 정치인 특징 1이에요. 권력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 권력기관들이다.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닌다. 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 국민들이 자신의 대리인을 뽑은 게 바로 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지닌다. 우리나라도 국민투표가 있긴 한데 뭐 쓴 적이 있냐? 뭐 선거할 때나 쓰지 뭐. 어쨌든 정치인 특징이 주권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한다라는 거죠. 주권자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거는 대조 역시나. 그러면 이 글은요 계속해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인은 이번에 그러면 경제인 특징 나오겠죠?
경제인 특징은요. 경제인은 주권자 대신에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습니다. 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요즘 그 돈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사고라고 하죠. 정권 유착, 그러니까 정경 유착이라는 말이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뭐야? 경제인은 자신의 이익, 효율성을 위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대신하는 정치인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싸잡아서 조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경제인 특징이 얘들은 아무 그 이권이 없어요. 이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사회적의 어떤 합의를 이룰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경제 특징은 1.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그냥 이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하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 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자신들의 말을 정치인이 꼭두가시처럼 듣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정치인은 국가의 이익,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경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 행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특징이. 경제인 특징 2입니다. 그래서 경제 행위의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결정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정치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여러 이 사람의 말 믿고 쏠랑해야지. 한 사람 말만 믿고 피보는 경우가 있죠. 정치인들은 표 떨어지면 끝이에요. 생명. 정치인들은 정책을 투입하는 관점에서 보는 반면 경제는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 즉 정치인은 투입입니다. 하지만 경제인은요 효과예요. 정치인은 자신의 어떤 재화나 그런 인적 자원을 이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투입하는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해봤자 임기가 4년밖에 안 됩니다. 금배지들은. 그래서 그 4년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이런 거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국가사업 같은 게 4년 안에 효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목표라고요. 경제인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벌어들였다. 수익이잖아요. 그게 결국 투입에 대한 효과니까 얘들은 효과를 더 중시하고 얘들은 효과 보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에 안 뽑히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여기 정치인이 투입에 더 공을 쏟는 이유죠. 여기 정치인은 유권자의 투표, 유권자의 눈치? 유권자의 눈치라고 그냥 유권자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바꿉시다. 유권자가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죠. 유권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투입해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자유로운 거야? 경제인이 정치인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대통령 맨날 우리 바뀌면 어떡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무조건 욕먹는 자리라고. 왜? 일단은 투입 쳐내. 그 다음에 5년 뒤에 봤어. 새로운 대통령 왔어. 근데 뭔가 개판이야. 이거 왜 이래? 전 대통령이 그랬어. 맨날 그러잖아요. 전에 있는 대통령이 일단 뭐해도 아마 또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임제가 안 좋은 이유?
책임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일단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해놓는 것만 중요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똑같은 거 나왔죠.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 전체 미치는 영향보다요, 내 표, 내가 속한 지역구의 이득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대조적 경제인은 정책부터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왜? 경제인은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뭐 얘들이 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잖아요. 유권자가 뭐 나를 위해서 뭐 돈을 줘, 뭘 줘. 하지만 정치인들은 표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 거시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겠어요? 나는 표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정치인은 투자의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투자 유보 또는 취소를 권유할 것이다. 그렇지. 왜냐면은 봐봐. 내가 이 부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옆에 있는 인천, 옆에 있는 서울, 뭐 아래에 있는 시흥, 위에 있는 일산에서 야 부천 너네 그거 짓지 마. 부천 너네 그거 짓지 마. 이지랄 해도 나는 뭐야? 부천 사람들은 하지만 이게 필요해. 부천 사람들은 이거 치으래. 어떻게든 해달래. 나 그냥 하는 거야. 어쩌라고. 뭐 난 부천 사람들이 뽑아준 거지 니들이 뽑아줬냐 하면서 얘는 이렇게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기차가 부천역을 찍고 가면은 뭔가 더 손해야. 굳이 여기를 찍어야 될까 싶은 거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부천 이거 못하래. 패.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서로 자기네 하게 역 놔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서로 자기한테 놔달라고, 경제학자는 철저하게 다 배제하는 거야. 됐고, 이게 제일 빠르네. 그거 이제 탁 놔버리는 거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왜? 정치인은 협상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넌 안 돼 이게 아니야.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또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여론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목표는 확정적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써놔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 여기 있다. 정치인은 상황에는 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씁시다. 뭐라 쓰냐면 정치인은 정책 목표를 확정적인 모습으로 보자. 것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본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변경 가능한 것으로. 팔 아파 씨.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인식함. 그래서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 만큼 정치인에게는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쓰는 무기,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그러나 또 대조죠.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명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인의 정책, 얘는 정책 제시죠? 결정 안 하고. 이게입니다. 이상해서 정치인의 이거 넘겨야지. 이상해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보았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 여기부터 가로치세요.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생각해봐. 소수를 위한 거는요, 돈이 안 됩니다. 심지어 야, 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수도 물 같은 거 이거 민영화해가지고 경제 논리로 그냥 야, 어차피 많이 쓰는 새끼 무조건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돈 내지 마. 이게 시장 논리잖아? 하고 전기세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전기세 우리 폭등합니다. 왜? 시장 논리에 따르면은 공급자가 하나일 때는 독점 현상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공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우리나라 전기 누가 져요? 한국전력공사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었어 봐. 그러면 그 전기세 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 할 거야. 삼성보다 더 심할걸? 하지만 그게 민영화가 아니라 공영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거기는 적자나고 지랄이 나요. 심지어 모두 지하철도 그렇고요. 버스는 민영이에요. 하지만 지하철은 국영입니다. 지하철도 뭐 민영화 시킨다고 얘기가 한번 쏠락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급하게 팍 안 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라서 뭐 지하철 값이 개비싸다며. 어쨌든 그래서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보이긴 한다라고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무엇을 고를 때 경제, 시장경제 체제라고 해서 그냥 경제 논리로 다 까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보는 글쓴이의 입장이 나타나죠. 정치 논리와 보는 글쓴이의 시각이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보이네. 그래서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습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이 이제 뭐야? 글쓴이 생각이겠죠. 이 부분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 서로의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나머지는 이제 뭐 문제 풀면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나는 고발한다라는 에밀 졸라의 글입니다. 자, 에밀 졸라가 쓴 나는 고발한다입니다. 이름 좀 거시게 하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프랑스에 있던 일입니다. 187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이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군 비리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진범은 따로 있어요. 근데 억울하게 딴 사람이 이제 간첩 활동을 하다가
걸렸는데 이 사람이 진범인데 딴 사람이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뭘 알아야 되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당시 프랑스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런 군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이 누구야 이름이 이거 더럽게 오는데? 그래서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당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누명을 쓴 거죠. 근데 이 당시 프랑스는요, 그 나폴레옹 황제 즉위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이 개처발립니다, 독일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을 막 고취시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애국주의 그런 게 이제 좀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우리나라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간첩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매우 큰 반역행위이자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인종차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누구요? 드레피스 있죠?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주의가 조금은 팽배했어요. 애국주의다 보니까 뭐야? 우리 순수 프랑스 혈통, 이 사람들에 대한 프랑스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인 뭐야 이거? 드레피스가, 이름이 입에 안 붙냐? 드레피스가 간첩 활동을 했다. 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이러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 당한 거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어쨌든 유대인,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애국주의가 활성화되고 그 애국주의로 우리나라가 다시 뭉치게 됐는데 진범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론이 반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에밀 졸라가 진실을 폭로해가지고 에밀 졸라도 매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이거 사건의 배경. 1870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좆발린다잉. 나폴레옹의 영광을 기억하는 프랑스는 충격과 분노에 빠지며 애국주의적 분위기가 사회를 덮는다. 그래서 1894년 육군 참모부 소속 유대인 장교인 드레피스가 적국 독일의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장교직을 박탈당하며 대서양 작은 섬에 종신유배된다. 종신유배니까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반유대주의적 언론과 여론은 이를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죠.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1896년 육군 참모부에 부임한 정보책임가 피카르 중령이 이제 진실을 최초 보고자예요. 사건의 최초 거시기. 나중에 이 중령은 진범의 에스테라지 소령임을 밝혀냅니다. 근데 문제는 에스테라지 소령을 밝혀내면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에스테라지 소령이 진범인데 이 사람을 조져줬어야 되는데 윗사람들이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묻어요. 그냥 드레피스가 다 그냥 당하게 하자. 왜? 애초에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나. 원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몰고 가서 제대로 사건 조사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 상관들도 다 묵살시켜버려요. 상관들이 이 사실을 덮기 위해 피카르를 튀니지로 전출해버린다. 그러나 1897년 국회 상원 부의장 캐스트네르를 중심으로 하여 드레피스를 위한 재심 청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1898년 군사법정은 에스트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진범이 오히려 무죄를 받았죠. 이 판결로 프랑스 국론은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테라지가 진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아는 자와 진실을 숨기려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반유대주의자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에밀 졸라는 우리 사건의 고발자입니다. 판결 이틀 후 대통령에게 보내는 나는 고발한 대로 신문에 기고하고 해당 신문은 삽시간 만에 30만 부가 팔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론이 분열된 게 뭡니까? 반유대주의와 그래도 진실을 알리려는 자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국론을 합쳐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 또 문제가 많았겠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식입니다. 드디어 드레피스가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드레피스는 사건의 당사자죠.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반역자는요. 프랑스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인데 이거를 공개로 안 하고 비공개로 했다? 왜? 뭐가 구리니까 공개 재판을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비꼬은 거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씁시다. 드레피스의 재판에 과도함과 부당함을 주죠. 드레냐? 드레피스 재판은 부당함을 주죠. 원래 이런 국가적 공분을 사거나 매우 중범죄는요 공개 재판해 버립니다. 왜? 더 수치심을 주거나 아니면 그만큼 국민들이 집중을 하고 이걸 보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뭐야? 비공개 재판으로 그냥 이 새끼가 누명을 쓰게 그냥 조용히 처리를 했다는 소리예요. 국민들은 대경 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가 바로 드레피스에게 쓰여진 누명이겠죠.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가혹한 형들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한을 씹으며 올개바위에 영원히 묶여있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만큼 프랑스 국민들이 애국주의에 취해 있다라고 해놓은 거죠. 어디 갔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프랑스 국민들이 아이고 애국주의 어딨어? 이게 취해 있었어.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그 진실이겠죠? 전 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에는 오직 뒤파티 드클랑 소령의 기괴하고도 광기 어린 상상력만이 있었습니다. 뒤파티 드클랑 소령이 누구냐? 바로 이 사건에 조작한 사람이에요. 사건의 조작자라고 하면 좀 발음이 이상한데 어쨌든 기상천외한 삼류 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하면서 기소장을 한번 봅시다. 아, 이 얼마나 아우처구리 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도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냐면요. 일단 봐야 돼.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기소장을 읽고 저 악마도에서도 악마도가 어디냐면 그 유배 갔다 했잖아요. 섬으로. 그 섬 별명이 악마도입니다. 그래서 그 악마도에서 말도 안 되는 속죄를 강요당하고 있을 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하면서 이제 간첩행위 증거를 쫙 썼습니다. 드레피스는 수개고합니다. 수개국어를 구사합니다. 유죄. 똑똑해서 유죄입니다. 그래서 간첩행위 증거 1. 그 다음에 그의 방에는 위험한 서류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위험한 거를 다 없앴네? 그니까 너 간첩행위했어. 뭔 소리야? 아니 위험한 게 없다니까요? 아, 위험한 거 있었어. 근데 네가 다 없앤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는 가끔 조상의 나라를 방문합니다. 유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니 씨 유대인이라고 그냥 유죄 때려 박는 거야. 그 다음에 그는 근면하며 모든 것을 알고자 할 정도로 지식욕이 강합니다. 유죄. 아이 미친. 유죄에 그래서 이게 4.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죄. 그 다음에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유죄. 뭔 소리냐고 이게 그냥 다 터무니없는 내용이에요. 간첩행위 증거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기소 항목은 모두 1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되는 오직 한
항목, 즉 명세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적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들 중 한 명인 고베르 씨가 참모본부의 의도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에 험악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협박받았어요, 한 명은 심지어. 그래서 여기 필적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명세서가 드레피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필적 전문가가 한 명이 그 군대에서 시킨 대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드레피스 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야, 험악한 대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야, 협박받았다라는 거죠. 씁시다. 그래서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는 23명의 장교가 드레피스를 생매장할 증언을 하러 왔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 모두가 드레피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 선정이 공정하지가 않았어요. 왜? 다음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국방부 소속이었다고요. 증인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모두가 한 통 속인 가족 재판이었던 셈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모본부가 재판을 원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두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세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필적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법회의 재판관들은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참모본부가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장의 기밀 서류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서류,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기밀 서류. 자, 이 부분부터 가르치세요. 계속 기밀 서류 반복하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기밀 서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지전능한 시인과도 같은 기밀 서류. 저는 그 기밀 서류의 내용을 음모로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서류입니다. 왜? 그 기밀 서류 때문에 뭐야? 얘가 간첩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기밀 서류라서 공개할 수 없대요. 그럼 누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여기까지 괄호친 거 뭐냐면요. 드레피스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밀서류 부당함을 반복적으로 표현할 계속 기밀서류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기밀서류가 도대체 뭔지 한번 봅시다. 그렇습니다. 여자들 이름으로 오간 서류.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D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드레피스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편지가 선전포고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국방 관련 기밀 서류라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게 그만큼 기밀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알더라도 이게 왜 기밀 그거야? 뭐 누구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왔다 갔다 연애 편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편지가 선전포고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국방 관련 기밀 서류라니요.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기밀 서류가 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기밀 서류가 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정말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국민 감정의 뒤에 몸을 숨긴 채 무사람들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성신을 왜곡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국민 범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드레피스의 도덕성 부유한 환경, 범죄 동기의 부재, 끝없는 무죄 외치면 그가 뒤파티드 클랑의 소령에 기발한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우리 시대의 불명인 더러운 유대인 사형들의 희생자였음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레피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한 거죠. 어디 갔어? 피스가 드레피스가 유죄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드크랑 소령의 날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프랑스 종교 환경. 네 번째, 반유대주의. 네 번째란다. 세 번째죠. 으차. 그러니까 이게 반유대주의가 어디까지 이어져? 나치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청소한다고 주죠. 근데 더 웃긴 거는 히틀러 본인도 유태인이라며요. 어쨌든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좀 알아두세요.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드레피스의 도덕성 뭐야 이거? 이거였음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 에스테라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에스테라지가 진범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깊은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마침내 드레피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슈에르 캐스트네르스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저 사람이 이제 드레피스의 억울함을 알고 재심운동했죠. 재심을 이제 다시 재판받자라는 거예요. 운동을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두겠습니다. 상데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카르 중령이 정보 국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던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정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왜?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피카르 중령이 진범을 알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스테라지가 진범인 거 알아냈다고.
그가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 부하데프르 장군, 그 다음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오 장군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 상관 이름을 쭉 나열했을까요? 다 나쁜 새끼들이라고 지금 꼬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스 장군 사건의 은폐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데프르 장군, 그 다음에 메르시에 장군, 여기까지 은폐자. 여기도 은폐자. 근데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비오 장군. 이 새끼는 좀 나쁘죠. 왜? 사건의 책임자예요. 예, 책임자.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오 문서였던 것입니다. 왜? 얘가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오 장군이 책임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어가 작성한 문서이며 지금도 틀림없이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스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하데프르 장군과 비오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의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드레피스가 무죄인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이것도 공스. 그래서 위에 드레피스가 피카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애초에 그건 재판이 잘못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재판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재심을 해야 했지만, 이거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군부에서는 어디까지 나와? 받아들일 수까지 나오네. 받아들일 수. 그래서 이거 쓰시고요.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아이씨.
해석하겠습니다. 잠시 고뇌에 찬 심리적 혼란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오 장군은 드레피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몹시 깨끗한 채로 장관직에 취임했기에 그는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왜 그 새끼는 그랬나 라고 오히려 더 나쁜 새끼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도 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부하대 프로장군, 공수장군, 부하 장교 등 참모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비호 장군이 진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아따 길다.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참모본부 전체 파멸시키지 모른다는 걱정, 이거 하고 두 번째, 그래서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자신이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만사가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사건에 끌려들었습니다. 라면서 결국엔 뭡니까? 이제 여기가 얘기하는 거 어디서부터 할까? 여기 끌려 들어갔습니다까지. 아니야, 끌려 들어갔습니다까지 아니야. 한순간 자신이부터요. 여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비호 장군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뭘 했어요? 방관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씁시다. 비호 장관은 있으면서도 방관했기. 이렇게 가야죠. 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호 장군, 부하데르프 장군, 공스 장군,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구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팩트로 오지게 때리고 있죠. 자, 이 중략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쓴이는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라 에스트라즈가 진범이라 알게 된 피카르 중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상관에게 건의했지만 오히려 튀니지로 강제 전출된 일을 언급하면서 군 당국이 아싸리 진실을 은폐하였음을 지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군 당국, 군사를 그 사람들을 군사법정에 고발하죠. 그래서 위에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법 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는 의도적이다. 뭐다? 나 불이익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어디 갔어? 이 부분 글쓴이의 행위가 감수하고, 아우 씨 팔 아파.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싸발적이고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한이나 증오는 없습니다.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 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난 공익을 위해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신의 행동이 지닌 자회적 성격은 사회적 성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진실이 점점 퍼져가지고 거짓을 무너뜨릴 혁명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중재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존경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 얘기하면서 끝을 냅니다. 자, 그래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고 이 지문을 보면요, 그만큼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소설이란다. 어떻게 보면 기고문이죠. 편지니까요. 그 대통령한테 보낸 거니까. 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